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매년 힘들다지만 올해 우리 경제는 유독 힘들었죠.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처의 최대 연중 행사,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요.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또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담긴 경제 정책들 방향과 실효성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이원재 랩 2050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경제부처에서는 올해 가장 큰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강 교수님은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정책 방향이 이렇게 발표되기 전에 청와대와 깊은 이렇게 조율도 하고 의견도 좀 조정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예, 아무래도 경제정책 방향이 대부분의 경우 오늘도 그랬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행사라서 한자 한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이고 그래서 부처랑 청와대랑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회의를 준비하는 게 상례입니다. 네,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부의 또 특히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사방에서 배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그 후배들에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인 계획 수준에 머무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올해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경제 평가를 보니까 좀 다소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올해 이제 한 15일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낙관 비관이라기보다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정부의 판단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마이너스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주요국들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마이너스 3.7%, 일본은 마이너스 5% 더 밑으로 내려가고 유럽에는 이제 거의 마이너스 1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수치상으로는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상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추정을 하니까 OECD 국가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 그거는 비교적 객관적인 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눌어 선방한 부분이 있고 또 인정돼야 될 부분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마이너스 1.1%라는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정부 부채가 12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마이너스 1.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더 기억이 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자꾸 정부가 주식 가격을 가지고 굉장히 삼천시대 개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 주식의 가격의 수준에 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금기시되어 있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럼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제 기억에 주가 지수가 아마 2,600을 넘을 때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나서면서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칭찬을 했어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을 조금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관 투자가의 비중을 늘리고 또 간접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분야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일반 개인들, 이제 요새 개미라고 하죠. 개미가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현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주가 자체 커멘트하고 뭐 누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권유하고 이런 건 이제 정부가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그건 이제 기업 실적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어떤지는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기업 실적이 사실 1, 2분기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면 그래도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각 산업군 내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8%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이제 영업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 기업들의 영업 실적 3분기만 봤을 때 그렇죠. 1, 2분기는 아주 마이너스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회복하고 있다. 그것에 이제 어떤 반영으로서 주가 지수가 좋아지는 것일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주가 지수라는 것이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 정부 정책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왕에 주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네. 요즘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산 가격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오르는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무래도 조금 중상층에서만 좀 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의 혜택이 전 국민이 고르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은 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강석훈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고 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진국 정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재정 지출을 더 늘렸고 그리고 금융 완화도 해서 돈은 많이 풀렸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시장으로 몰립니다. 근데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라든지 주식 소유자들이 이제 그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돈이 그쪽으로 계속 더 몰리니까 정부가 돈을 풀고 완화는 하는데 그게 이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입이 못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자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잘 사는 사람들은 쭉 올라가는 V자 반등 하는데 못 사는 분들은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듭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에 주식 투자자가 한 612만 명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막 굉장히 주식 열풍이 많이 불어서 한 700만 정도 까지 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인구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니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긴 어렵고 또 그걸 투자하신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신 건 또 아니신 거라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국한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도 이제 성장 전망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1%는 이제 선방한 거지만 내년에는 정부가 3.2% 성장을 전망을 했어요. 뭐 취업자는 15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예상 가능한, 달성 가능한 뭐 그런 수준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숫자가 좀 허망한 측면이 있어요. 그 전년이 아주 안 좋았으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지고 전년이 좋았으면은 이게 성장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주요 선진국들이 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다 좋아질 겁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수치가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이 되고 또는 뭐 플러스 2가 되거나 4가 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산업이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조업 대표 기업들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이런 곳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낙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이번에 확인이 됐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체 국민들의 다수가 종사하는 영역인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영역이죠. 그 부분은 내년에 아무리 이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그 혜택을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또 이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이 소비는 마이너스 4% 정도를 기록을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전체는 마이너스 1%지만 소비는 훨씬 낮아진 상태라 내수 소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바로 타격을 입는 부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성장률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가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 정부는 목표는 뭐 취업자가 한 15만 명 정도 늘어난다. 올해는 이제
22만 명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나는데 이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3.2% 성장이 이제 내년 성장 전망 내년도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내년도가 3.2%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마이너스 1.1%와 합쳐보면 2개년간 약 2%, 그러니까 평균 1% 성장입니다. 네, 마이너스 1.1에 플러스 3.2라는 평균 1% 성장인데 그러면 그 2년간 1% 성장을 하면 돈으로 치면 약 40조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가 전체가 한 2,0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가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2년 동안 40조 원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부채는 229조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 재정의 역할이 좀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어떤 민간의 활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정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우려가 되고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도 동일한 선상에서 내년도 일자리가 지금 정부가 약 한 3조 원 넘게 투입을 해서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그게를 약 103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등을 해서 한 3만 개 정도 해서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가 110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정부 일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 전망은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를 감안하고 정한 것인데 지금 사실 3단계가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 전망보다 실제로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저희가 2.5단계 근방에 가봐서 어떤 세상인지 좀 긴장은 되는데 사실 3단계라는 거 저희 한 번도 안 가본 수치라서 뭐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지되는 현상 부분이라고 보면 그런 수치는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일자리냐의 문제에서 아까 GDP가 이제 1%면 20조, 약 20조, 2년간에 한 40조 늘어나지만 그 사이에 이제 국가 빚이 이렇게 엄청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져도 다른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고용의 경우에는 재정이 없이는 이제 유지되고 뭐 늘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되기도 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 제조업 영역에서는 고용이 이제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뭐 채용을 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뭐 신규 채용 이제 거의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일자리는 늘지가 않고 고용이 늘어나려면 이제 내수 서비스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내수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코로나19가 조금 더 이 방역이 강화되면은 내수 소비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뭔가 이 투입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지역의 일자리들 이런 데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일자리를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그 정도 늘린다는 것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 그런 거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재정 말씀을 하시면서 강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 부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좋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올해 이제 주요국들의 상황을 보면 이거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부채가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GDP의 50%에 지금 육박합니다. 49%, 50% 그 사이쯤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 선진국 평균이 지금 올해 말에 131%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35개국, IMF에서 집계한 거고 OECD 가입 국가들 전체하고 좀 비슷한 선진국들인데 이게 작년에 100% 조금 넘었었거든요. 105% 정도에서 130% 정도로 확 뛴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한 42%에서 49% 이렇게 뛰는데 그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건 근데 뭐 학계에서도 잘 정리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200%, 300%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괜찮냐? 일본 사람들 일본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이제 지금 좀 유력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 국가 부채의 아마 정부 부채 한 90% 정도 내국인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국가 부채 증가를 막을 수는 없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좀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뭐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 내지는 뭐 대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 내용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수준에 관한 얘기가 논쟁이 되고 또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130%의 선진국의 130%라고 하지만 그 중에 기축통화 국가, 미국이나 뭐 이런 기축통화 국가를 빼고 또 일본이나 또는 그리스와 같이 이례적으로 국가 부채가 높은 나라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6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비교할 만한 국가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다. 그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뭐 기축통화 국가랑 우리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본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 그리스와 같은 황폐한 나라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 정상적인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50%가 그렇게 매우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60%를 굉장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발표한 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는 4년도 정도 되면 60%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국가 부채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지금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위기 상황에 맞게 한시적으로 늘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늘어날 복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항구적으로 수당수를 늘림으로 해서 이게 위기 극복력이 아니라 극복용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식의 지출을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는 얘기인데 일자리 경우에는 정부 자료 보니까 취약계층 일자리를 104만 개를 늘리는데 1월 중에 50만 명 이상을 좀 채용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노인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재정의 낭비적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생계 보전을 위한 말씀하셨던 복지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시적입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시는 그 기간 뭐 6개월, 1년 이 동안에 아주 작은 액수에 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이 보전이 되는 그런 아주 단시간의 일자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구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아직 이제 부족함이 많지만 예컨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지역 기업이라든지 뭐 공동체형 단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데는 또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대책도 몇 가지 내놨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그게 뭐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다만 그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가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죠. 네.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롭게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는 거라고 볼 텐데 예.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돼서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 맞지만 사실은 과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그 혜택이 집중되는 형식으로 대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한도가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긴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유니카님? 100만 원 새로 생긴 겁니까? 예, 한도는 기존에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못 받게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를 좀 더 많이 쓰게 하는 그런 것도 도입이 됐어요. 좀 설명드리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그러니까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별도로 조금 더 해주겠다는데 이것도 우리 강 교수님처럼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개소세도 그렇고 자동차 개소세도 그렇고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강 교수님 말씀. 신용카드 사용에도 똑같은 이슈입니다. 똑같은 그런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 줄이고 있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 없애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던 건데 사실 고육지책으로 꺼낸 거겠죠. 조금이라도 소비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신 걸 텐데 저는 근데 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확대하는데 재정을 지출한다면 뭐 세금을 덜 걷는 거나 재정을 더 지출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재정을 소비를 확충하는 데 쓴다면 저소득층한테 그 재정이 가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소비 성향이 가장 높거든요. 저소득층은 소득이 들어오면은 바로 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저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른바 핀셋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개소세라든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것은 이제 이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고 그 고육지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득공제 더 해주면 신용카드 더 쓸까요? 그 부분은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개소세와 신용카드를 측면을 이제 그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지만 사실 그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실증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늘려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막 더 이렇게 지름신이 오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쓰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보다는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도 대폭 확대를 하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일부를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히 뾰족한 수는 안 나와서 나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 소비가 이제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내년에도 올해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면 내년에 이게 이어지거나 더 나빠지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안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1.1%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 체감하기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상 성장률이 0%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했던 거 이런 거 제외하고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사실 풍성하게 이 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분들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신데 이 균형이 안 맞는 문제가 있는데 이 돈이 있는 분들이 사실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돈이 돌 거라고 이제 정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저축의 한 형태로 사실은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은행 예금에 그냥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소비를 끌어내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카드들이 이제 저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로서는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정책이고 사실은 이런 걸 작성할 때 생각해 보면 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고 다 찾아보고 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야, 사실은 본질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격가지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렵지만 기업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사실 소비 진작의 본질적인 방법인데 그 본질적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격가지에서는 돈을 더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류에서는 아니고 강론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 민관 투자를 올해 이제 100조 원이었는데 10조 원 늘려서 110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고 또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 유턴 기업들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1975년 3월 5월에 5시를 기해 금년도 2차 지잡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게 75년도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975년에요? 네. 여기에 이번 지잡기 사업에서는 4,735만 마리를 잡을 계획이고 우리나라에는 약 1억 마리의 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쥐잡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145조, 115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975년에 쥐잡기 마리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정부가 이렇게 수치를 계획하고 그 수치대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이게 실제로 그대로 구현되리라고 보기는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표명인 거죠. 공공과 민작 기업 전체 투자를 이렇게 좀 늘려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도 좀 빠르게 하는 그 감가상각도 75%까지 이제 인정을 하겠다. 어쨌든 투자를 좀 빨리 늘려라 그런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본질 이게 더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을 가속상각을 한 대 찾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기업들에게 비용을 좀 줄여주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외의 기업 활동은 그 비용 고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법규와 제도와 규제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최근에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이라서 일부분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효과가 불확실하고 특히 기업인들의 투자 활동의 의지를 꺾는 그런 제도의 변화라든지 법률의 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런 위험과 리스크를 다 무릅쓰고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참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를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고 할 때 이 경우는 오히려 브레이크는 더 센 상태에서 악셀을 조금 밟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기업을 좀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옥죄는 그런 입법들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그 기업 투자가 규제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소비가 마이너스 4% 넘는다고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좀 늘어난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는 이제 정부 지출하고 그 기업 투자로 채우는 건데 늘어난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배터리라든지 뭐 친환경 전기 자동차,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저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투자에서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기업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 방향으로 쭉 한 10년 갈 거니까 이걸 풀어달라고 해야 법률 고치고 이런 거 하는데 뭐 지금
당장 몇 천만 원 투자하는데 법률 고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10년 동안 우리 몇 천억 원, 몇 조 원 투자할 건데 그래서 30년 먹거리 준비할 건데 이거 고치자고 이제 얘기를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구시대적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인데요.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미래를 잘 내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기업들보다 있을까요? 근데 기업들도 뭐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겼지만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방향이고 예컨대 그런 방식으로 그게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우리 미래 세대가 이제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유엔에서 다 모이고 파리 기후 협약 만들어서 다 선진국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방향 아닙니까? 그리 가겠다고 정하면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플라스틱은 신소재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렇게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주제는 뭐 워낙에 큰 이슈고 워낙에 토론할 게 많으니까 혹시 좀 시간이 되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기업 본질에 관해 투자의 본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따른 3%룰 그리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기업에 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만나는 분이 제한적으로 만났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또 항상 저희도 의심이 많아서 엄살이 아닐까 실제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번에 이 두 가지 말씀하신 두 가지 감사위원 3% 분리 선임과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주를 형벌로 처리하는 이 문제는 아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태를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한편으로는 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뭐 산안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산업 안전 관련된 거 말고 이제 공정경제 3법에 있는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기업의 재벌하고 관련된 얘기죠.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재벌 기업,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집단이죠.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지나치게 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장치를 만들까 계속 고민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감사위원을 이제 뭐 아주 소액은 아닙니다만 좀 소수주주들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재벌 기업의 전횡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주들의 힘으로, 그것도 이제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주주들의 힘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겠다는 정도는 저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서도 선진국들은 다 그런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수준에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끝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저도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드리면 오늘 뭐 경제정책 방향은 없습니다만 투자를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이 과연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토론인 거죠. 그런 부분이죠. 이게 투자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토론 중간에 초기에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히 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너네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너 감시자 하나 꼭 너랑 관계없는 사람을 넣어서 꼭 감시해야 되겠어. 이게 과연 맞는 정책 방향이냐? 리스크를 그 제도를 규제를 가하는 입장에서는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에 부합되는 것일 수 있으나 그걸 막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3% 룰이 반드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뭐 부동산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 오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127만 호 3기 신도시를 좀 포함해가지고 신속하게 공급하자. 그리고 전세시장 대책 자주로 추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님, 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어떤 이런 정책으로 좀 부동산 시장 안정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그거 공급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고 거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가다 주춤하고 뭐 예컨대 뭐 이명박 정부 시절 뭐 그때는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기라고 그때는 또 뭐 저 지분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가난해지는 하우스 푸어 얘기도 나오고 뭐 막 그랬었잖아요. 예.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것은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공이 관리해서 책임지고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중산층 정도도 매달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평생 모은 돈을 다 집어넣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 분양 문제도 심각한데 운 좋아서 분양권 받은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운이 나빠서 떨어진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공공임대를 늘리면 좋겠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흡하다. 네, 더 이번에 들어간 좋겠다. 것 중에서 중산층용 그 리츠를 활용한 그 임대주택 공급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 예컨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유럽의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방식으로 하자면 협동조합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훨씬 더 잘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뭐 민간 건설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펀드에다 관리 운영을 맡기는 건데 이것도 불안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공공임대 확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공공임대가 늘려야 한다는 건 큰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근데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다면 첫째로 이번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이 국민들이 그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신뢰할 때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근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은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라고 지난 3년간 4년간 네. 그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는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한 잘못에 대해 그동안에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건지 그런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갑자기 은근슬쩍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가서 예. 국민으로서는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일단 헷갈리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대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신구 장관께서 이렇게 한 좋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모습도 LH가 보여주고 마련한 거 한번 가셨죠. 얼마 전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번에 그 주택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임대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서민 중산층부터의 거의 중산층의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해 있는데 갑자기 지금 뭐 13평도 4명이 충분히 살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장의 중산층의 주택 문제랑은 완전히 별개로 떨어진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정책 당국자들이 와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하나가 있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대표님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큰 방향에서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 상태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서도 그 질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로 뭔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엄청난 비용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될까? 특히 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성격의 뉴스테이 정책을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가 했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가 갑자기 다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참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잘한 거니까 이번에 발표한 것이고 좀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괜찮은 주택을 공공이 좀 임대 형식으로 공급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대표님도 좀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민간에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서 공급을 늘리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시장의 요구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임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뭐 뉴스테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뉴스테이도 좋았습니다. 근데 건설사가 운영을 하는 거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공공에서 운영하면 이제 공공이 가져가는 것이고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면 민간이 가져가는 것인데 뭐 다양하게 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이번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될 예정인 변창흠 장관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분을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집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집의 일부는 예컨대 30% 정도는 정부가 갖고 있고 70%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처음에 살 때도 조금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대신 시세 차익은 좀 포기해야죠. 시세 차익은 상당 부분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금만큼은 정부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재투자한다. 이런 스킴인데 그런 것들은 한번 좀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경제정책방에 워낙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저희들이 좀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번에 뭐 디지털 뉴딜에 좀 재원을 쏟아서 신산업을 좀 육성해 보겠다. 뭐 방향은 사실 맞는 건데 얼마나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 그린 쪽, 그러니까 녹색 쪽, 그린 쪽, 환경 쪽이고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스마트 이쪽이라는 거는 사실은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녹색 그린 성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전전 정부 이명박 정부가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뉴딜을 추진했던 게 전 정부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도 하던 성장 정책을 가지고 와서 하신다고 하니 참 역사가 좀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 그런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만 전전 정부의 그 서류와 전 정부의 서류를 상당 부분 카피하고 일부분 고쳐서 나온 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손실나는 부분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이런 형태의 그 뉴딜 펀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책형 뉴딜 펀드가 그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민간과 정부 자금을 섞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손실이 나면 정부가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금융시장을 굉장히 질서를 가격을 굉장히 파괴하는 왜곡된 행위라서 저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상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멋있는 뉴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돈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돈을 좀 끌어들이려면 뭔가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뉴딜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아까 뭐 규제 완화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이나 민간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투자하거나 또는 여기서 고용을 하거나 거기 가서 일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이 그 조금 때문이 아니고 하나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리 가면은 앞으로 계속 그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다 좋다. 계속 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맞는 방향이거든요. 소득도 뭐 사실 분배가 잘 안 됐던 것도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균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당분간은 이게 정말 전환이기 때문에 그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화하는 산업에 집중하고 그리고 정부가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펀드를 만들든지 뭐 세제 혜택을 주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 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산업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매연 많이 발생시키죠. 철강 마찬가지죠. 모든 플라스틱, 석유화학 다 우리가 강국입니다. 이것들을 사실 근데 전환시키면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환경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시켜 나가는데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하고 민간 자본도 끌어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2050 탄소 중립 이 전략 뭐 엄청나게 사회를 바꾸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뭐 자세한 게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뭐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논의하기가 사실 버거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한두 가지 포인트 한 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제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그 탄소 줄이기 이런 것들을 되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에 관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뭐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탄소 제로로 간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레디컬, 그러니까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일단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정부에 들어가서요. 저희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탄소 배출량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마이너스거나 거의 정체였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서 2017년, 18년 계속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2 내지 3%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안에 디테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게 아마 탈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은 하고 탄소 중립은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리기 어려운 동그란 네모를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수많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었어야 했었던 것인데 국가의 운명을 바꿀 미래를 너무 좀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도 하고 많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이 맞다고 해서 세상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조언 간단하게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대표님. 네, 저는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그 기본소득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제도가 너무 많이 복잡해지고 지금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들도 다 너무 복잡해요. 아는 사람은 찾아 먹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찾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정부 조직만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평생 동안 보장해주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정책, 그것을 소득 보장 정책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것 하나 하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린 뉴딜을 사실 지금 탈탄소 전략이라고 여기 써져 있긴 합니다만 아직 디테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그래서 걱정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디테일을 계속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들이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끄느라고 우리 정부 당국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은 민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만들 수 있게 정부가 많이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쓸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1원이라도 잘 쓸까를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좀 첨언한다면
빠르고 강한 회복을 민간이 만들 수 있다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빨리 공급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우리는 좀 준비가. 예, 그런 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뭐 다른 건 빠른데 백신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재 랩 2050 대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